지금 10월 2주차 추석 끝나고 수업이고요. 오늘 진도 나갈 거는 고전문학, 올림포스 고전문학 파트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데 들어왔어요. 우리가 고려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파트 시작하는 부분, 개관 설명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고려 후기까지는 어느 정도 채웠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만약에 안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경기체와 관련한 내용이라서 교과서에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채운 거예요. 그 부분 제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교과서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경기체가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딜 보냐? 조선 전기를 보는데요. 오늘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시조랑 악장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악장 내용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악장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먼저 채우고 내용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봅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기억을 살려보세요. 우리가 고전문학 할 때 고려시대에 있었던, 불렸던 노래가 있다라고 했어. 뭐라고 했지? 고려 가요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고려 가요가 불렸던 이유는, 이때 노래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당시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 가요로 불린 거예요. 근데 조선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가장 큰 변화가 누가 훈민정음을 만들었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거기에서 우리가 문학이 본격적으로 많이 창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시대에 들어는 왔는데 이 세 번째 갈래가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좀 역사적인 상황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 우리 할 거야, 뒤에서. 고려 왕조가 몇백 년 동안 유지됐는지 아는 사람? 1000년보다 좀 작아요. 500년입니다. 대략 500년인데요. 500년이어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죠? 자, 이 500년의 역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이제부터 조선이야 라고 하면 너네 믿을 거야? 우리 갑자기 대한민국 아니고 뭐 일본이야 하면 믿을 거야? 아니라고. 그치? 똑같아. 그 사람들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 자국심, 애국심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성들한테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혹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쓸게요. 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장. 악장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궁중음악이에요. 그래서 궁궐에서 불렸던 좀 성대한 음악이야. 오케이? 그런 문학 작품인데 이 악장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국가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뛰어나고 조선이 얼마나 고려보다 낫고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냐? 조선의 건국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축하한다라고 해서 송축하는 음악을 우리가 악장이라고 해요. 다시. 그래서 이 문학의 내용은 굉장히 이런 표현을 써. 목적적이야. 의도가 명확하죠. 국가가 백성들을 소위 말해서 약간 세뇌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강한 음악이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불리는 거야? 궁중에서 불림으로써 사람들한테 약간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갈래가 악장인 거야. 이해돼? 근데 이런 악장은 이렇게 목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행했을까 못했을까? 못합니다. 원래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담고 있는 거야? 내 개인의 감정, 서정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장의 특성 자체가 개인적인 거랑은 굉장히 멀어져 있거든요. 국가 전체의 목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걔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 다시 갑니다. 81쪽을 보면서 다시 복습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82쪽.
자, 82쪽을 보는데, 자, 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악장은 뭐라고 했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조선의 건국의 필요성,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문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체크해둘게요. 자,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연례 등에 사용되던 노래로 어떤 목적이 있다? 조선의 창업과 문물, 제도를 송축하거나 왕의 덕을 기리고 칭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목적이 뚜렷한 그런 갈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예요. 큰 노래예요. 그래서 개국공신, 조선의 개국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국공신을 비롯한 상층 집단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했으며 새로운 왕조의 이념과 문화적 지향성을 알리는 목적, 내가 얘기했지? 목적성을 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문학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악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 했다? 역으로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잖아. 그래서 사멸하게 되었다는 거야. 좀 이따가 소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용비어천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뒤에 넘겨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자, 용비어천가 나와 있습니다. 01 되어 있고요. 86쪽입니다. 그죠? 자, 봅시다. 용비어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가 사실상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전체를 공부할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체 분량이 몇 연이게? 얘도 쉬니까 125연입니다. 12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배울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보통 1장이랑 2장 그리고 125장 정도가 중요한데요. 거기 있는 내용만 우리는 좀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용비어천가라고 해서 항상 우리는 제목을 보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얘들아. 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야. 결국에는 궁중음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라고 했을 때 이 가는 노래예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첫 번째 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용비라고 했어. 용비 무슨 뜻이냐? 얘들아, 우리가 너네는 잘 안 쓰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종류 중에 출판사 중에 그런 출판사 있어요.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때 날 비자를 씁니다. 날아오르라 뭐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랑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날아오르다? 용이 날아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이 뭐 승천하다, 날아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첫 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용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게 뭐냐? 원래 우리한테 용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야? 신비한 존재? 뭔가 신선스러운 존재라는 이미지가 있지. 똑같은 거야. 자, 우리 조선을 건국한 게 이 용이다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 거기서 따와가지고 용비어천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8장 풀어라. 누가 수업 듣는데 8장 깨지? 자, 갈래. 악장입니다. 그죠? 자, 악장으로 되어 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웅서사시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뭐 영웅서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서사적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란 뜻이에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조선 건국을 했던 당대 왕들에 대한 설명, 선조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웅서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뭐라고 했죠? 송축적, 서사적, 설득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들어있죠. 어디 있어요? 송축적이다. 별표 한번 할게요. 송축 뭐 하는 거라고?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축하하는 내용이라고 했어. 그래서 송축적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주제 체크 한번 해둘게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 강조 및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노래다. 그래서 하나는 백성들한테 조선이 필요한 거 얘기해주고 하나는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조선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세종 27년에 편찬한 악장으로 봐봐. 세종 27년이야. 이미 훈민정음이 있었어.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훈민정음으로 이제 좀 쓰여졌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6조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했어. 자, 체크해 둘게. 방금 전에 제목이 용비어천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등장하는 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해동육룡이라고 하는 게 나와. 여기 있는 이 용을 따가지고 용비어천가인 거야.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동육룡이래? 조선을 건국한 6조. 그러니까 선대, 개국공신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했다는 거죠?
용에 비유했다. 사람을 용에 비유해서 이런 용들이 만들어낸 게 우리 조선이니까 그만큼 신성한 나라가 우리 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놓치고 가면 안 될 게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대단해 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 돼야 되는 거니까 후대의 왕한테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힘쓸 것을 권계하는 내용이다. 권계라는 표현을 자주 쓸 건데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꿔드릴게요. 훈계하다, 교훈적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훈계, 교훈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 좋은 나라인 조선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후대 왕들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너네도 잘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송축, 하나는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죠? 고등학교 1학년 우리 2학기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훈민정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들어갈게요. 우리는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몇 장을 공부를 하냐? 125장 전체가 아니라고 했죠? 1장 나와 있고요. 2장 그리고 3장, 특이하게 3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125장 이렇게 4개 파트만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지금은 제가 무슨 내용만 얘기를 할 거냐, 내용적인 측면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문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문법이 이제 1학년 2학기의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그러면 그 수준까지 선생님 설명을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서 3시간 넘게 수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요. 가볍게 맛보기로만 문법적인 측면을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내용적인 측면부터. 자, 해동용룡이 나르샤.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오늘 고전문학이기 때문에 읽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자, 미리 이야기할게. 우리 봤던 것들 중에 이 친구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나르샤 제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나으로 읽었습니다. 나르샤 이런 식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뭐를 갖다가 이 점 같은 친구를 갖다가 아나으로 읽은 거예요. 자, 얘를 아나으로 읽으면 자연스러워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읽나요? 규칙이 있긴 한데 그 규칙을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자연스럽게 맞는 흐름에 맞는 걸로 골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나 중에서. 저는 나라샤, 나르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자, 참고로 이 점이 있습니다. 점이 가지고 있는 기호의 이름이 있죠. 의문의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 뭔지 기억나는 사람? 아래 아자였습니다. 그쵸? 하는 아니고 아래 아자였어. 좋아. 이거 나도 중세고 옛날에 수업했어. 하긴 했어. 아래 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적인 차원은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고, 날아오르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자,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한자어니까. 자, 봅시다. 해동이라고 해서 해. 이거는 발해 아시죠? 발해가 우리 위쪽에, 고구려 위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죠. 발해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써볼게요. 발의 동쪽. 보세요. 발의 동쪽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그렸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 있었던 게 발해예요. 그죠? 이 발해의 동쪽이다라는 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 조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치상. 즉 이것은 해동용룡이라고 하는 조선의 용용, 그대로 해석하세요. 아까 용이 뭐라고 했죠? 용, 드래곤이야. 자, 6개의 용이라는 뜻이야. 그치? 근데 이 6개의 용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용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조선을 건국한 6조, 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라고 해서 다시. 그래서 이거는 6조를 상징한다. 어떤 사람들? 조선을 건국한 6조를 상징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우리 선대들이 뛰어난 용과 같이 날아올라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미 신성성이 느껴지는 거야. 하늘과도 같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지? 자, 나르샤 여기 해석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석 씁니다. 날아오르시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6개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일마다. 여기서 일마다라는 건 넌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되니? 라고 할 때 그 일마다야. 하는 일마다 천복. 천복. 여러분 몇 개의 한자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알죠? 하늘천이죠? 복. 복주머니 할 때 복이에요. 하늘마다 하는 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 있으니 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늘에 복이시니 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요. 6개의 용이 날아올라서 하는 일마다 하늘에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6개의 용이 조선 건국한 사람들이면 조선 건국한 사람들이 누구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이 조선은 잘 될 거다, 잘 못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신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볼게. 신성성.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성이 동부하시니 그래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전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물론 주변 국가와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주변 국가와 화친한 적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국가와 친교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하죠. 중국입니다. 중국. 사대주의도 약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중화 사상이 약간씩 문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얘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와요. 자, 고성이 동부하시니 라고 했어. 이 고성이라고 하는 건 옛고자에다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할 때 그 성 있죠? 그러니까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히는 중국의 옛날 왕이에요. 중국의 왕이야. 중국의 왕. 그래서 뛰어난 그런 왕과 동부하시니. 잘 보세요. 동부하다는 건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시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한 거야. 6개의 용이 날아올라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됐다?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됐는데 이 수준이 뭐랑 똑같아? 중국에 뛰어났던 왕들의 수준과 똑같다라는 거야. 즉, 우리나라는 뭐하다?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첫 번째 장은 그런 내용이야. 조선에 대한 축하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2장이 있어요. 자, 우리 용비어 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구절을 뽑자면 바로 2장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대로 읽읍시다. 읽어야 돼요. 고전문학은 소리내서라도 마음속으로 읽어야 돼.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실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뿌리 깊은 남간 저 아로 읽은 거예요. 바람에 아로 읽은 거야. 아까 아래 아자를 그지? 바람에 아니 밀실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라고 했어. 해석해 볼게. 자, 불휘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휘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세요. 뿌리란 얘기예요. 뿌리예요. 자, 뿌리가 깊은. 봐봐. 얘들아, 이거는 깊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지? 뿌리가 깊다. 딥하다. 깊은이야. 참고로 왜 이렇게 깊은이라고 썼을까? 이렇게 피읍이 올라갔어. 원래 우리 현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 연음을 표기에 적용하지 않잖아. 연음이 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비어있는 이응 자리에 올라가서 발음되는 거 여름이라고 했어요. 그 연음이 표기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 애들이 표기에 적용된 거야. 이거는 참고로 그냥 써놔. 우리 배웠던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 그대로 과거에는 무슨 적기를 했을까요? 이어 적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적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래는 피읍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어 적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알겠죠? 자, 깊은 남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뿌리가 깊은 남간이라고 했어. 자, 남간은 뭘까? 옛날에 남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바람에 아니 밀쉐 바람에 이것도 해석될 것 같아. 읽으면 돼. 바람이야. 바람에 아니 밀쉐 가은아 일어나. 아니 밀쉐라고 했어. 미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흔들리다. 아니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밀쉐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잘 볼게요. 여기서 꽃입니다. 꽃이에요. 꽃이 좋고 좋다는 거예요. 좋다, like 좋다. 여름 하나니 여기 잘 보세요.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옛날 어휘들은요 현대국어랑
형태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름은 서머가 아니에요? 서머 여름 아니에요? 이 여름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열매, 하나니. 자, 하나니가 나왔어요. 과거의 하다는 현재에 의미하는 doing이 아니에요. 동작이 아닙니다. 이 하다는요, 많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어들을 조금 나중에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지 해석이 가능하다. 저는 일단 해석만 한 거예요, 지금. 해석만 쭉 해볼게요.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석해보면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안이 그칠세 내히 이러 발알에 관하니 이랬습니다. 자, 샘, 옹달샘, 샘이 깊은 해석 안 해도 되겠지? 똑같아 위에랑 깊은이야. 깊은 물은이라는 거야. 샘이 깊은 워터, 물은 뭐한다? 가말에. 그래요. 헷갈릴 수 있어요. 가말에라고 하는 것은 가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이 그칠세 그치지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야. 안이 그침으로, 그치지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이 안 끊긴다는 거야. 물이 계속해서 있다. 내히 이뤄, 냇가를 이루어서 어디에 가느냐? 발알에 가나니, 발알에 바다에 가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석만 쭉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에 뿌리 나왔다, 꽃 나왔다, 열매샘, 냇가, 바다 나왔다. 자연에 대해 얘기하는 걸까? 아니야. 자연을 빗대어서 사실상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실까지 봤을 때 봐봐. 이 바람이 세모일 수밖에 없어. 뿌리 입장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히잖아. 그치? 바람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시련과 고난이 되는 거야.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뿌리가 깊어서 바람에도 뭐한대? 흔들리지 아니한대. 그치?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에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꽃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거기에 나무에 열리는 꽃이 좋고 열매까지 많이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도, 가뭄이면 물이 다 말라야 돼. 이게 또 시련과 고난이지. 가뭄에 안이 그칠세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거야. 그런 긍정이죠. 그래서 그게 심지어 뭐가 된대? 가뭄이 와도 냇가가 되고 심지어 더 넓은 바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속내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조선 건국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의 유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다는 거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국가한테도 쓸 수 있어. 너 참 뿌리가 깊구나. 너 참 새싹이 잘 날 것 같구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야. 뭐야? 너는 참 뭐가 탄탄하다? 기초가 탄탄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뿌리가 깊다라는 건 기초가 탄탄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냐? 기초가 탄탄한 조선이야. 그러면 조선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고 하는 시련 고난, 전쟁이 와도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심지어 꽃이 좋고 열매 하나니라고 했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열매, 결실을 맺을 거야. 잘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되냐? 좀 어려운 표현 써볼게요. 문화가 점점 커진다. 융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런 얘기 하나. 그리고요. 샘이 깊은 물은 이것도 깊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깊다는 거야? 유서가 깊다는 거야. 오래됐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유서 깊은 나라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샘이 깊은 물은 유서 깊은 조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유서 깊은 조선은 어디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히 이러 발알에 관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냇가가 되어서 바다까지 이루어질 거야. 우리나라는 점점 커질 거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우리 국가가 발전되어서 번영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뛰어나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되니?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용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거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됐나요? 이런 축복한 내용이야.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건 재밌을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꽤 지루한 편입니다. 결국에 다 국가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3장은 우리가 잘 언급을 안 하긴 하는데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주국의 제왕이 빈곡에 사르샤 제업을 열으시니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다. 주국. 자, 보통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나라라고 하는 건 대부분 중국이에요. 주나라예요. 자, 주나라의 왕입니다. 주나라의 대왕.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 중국의 왕이야. 주나라의 왕이 빈곡에 사르샥 제업을 열으시니.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봐. 빈곡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명이에요. 중국의 지명. 지역이야. 지명. 중국의 지명이야. 그러니까 이 주나라의 왕이 중국의 한 지역에 사르시요. 살아서 뭐한대? 제업을 열으시니. 원래 아시죠? 우리나라는 국왕이라고 해요. 왕을 국왕이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데서 뭐라고 해요? 황제. 뭐 일본에서는 천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황제 할 때 황제예요. 황제의 위업을 이루시니, 황제의 업적을 이루시니 이런 뜻이야. 황제의 위업을 열으시니.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가, 중국의 주나라의 왕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중국의 위업을 이루었어 이런 얘기야. 이것도 뭐겠니? 눈치. 앞에 있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 이런 중국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시조라고 하는 게 과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선대 사람들, 조상이야.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야. 조상이 경흥에 사르샤. 이 경흥이라는 건 뭐 함경북도 지역이긴 한데요. 얘도 지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도 우리나라 한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한다? 왕업을 열으신다. 우리나라 국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왕의 업적을 이루시니. 왕의 위업이야. 똑같아. 왕의 업적을 열으시니 이랬어. 열다라는 거야. 이거 해석되지? 열으시니야.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중국의 왕이 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제왕으로서의 업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의 왕도 어떻게 한다? 왕업을 열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근데 왕업을 열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왕업은 조선의 건국이 되겠죠. 이해돼?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업적을 이루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나요? 이런 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봤을 때 의문이 들었어야 돼. 자, 중간에 짝대기가 하나 있어요. 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선생님 해석할 때 우리 시조가 경흥에 사르샤 이랬어. 내가 뭐라 그랬지? 우리 시조 가. 얘를 해석할 때 가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이 정도는 너네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외웠잖아. 중3 지금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주격조사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주격조사 뭐 있어요? 시험 봤잖아 방금. 이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가 2개예요. 이가예요. 근데 과거에는 주격조사 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좋아요. 자, 없으니까 어떻게 쓰냐? 이를 써. 가를 안 쓰고 뭘 쓰냐? 이를 써. 이해돼? 자, 이를 쓰는데 이를 쓰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형태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볼게요. 이는 어떤 경우이냐에 따라 가지고 쓰냐. 앞에 있는 애가 자음일 때 이가 그대로 와요. 그리고 모음인데 이 계열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지 않는 모음일 때는 짝대기 하나. 그리고 모음인데 2계열 모음일 때 이가 들어가 있는 모음 있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이런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알지 얘들아? 표시. 사과에다가 짝대기 그려둔 게 이게 아무것도 안 쓴다는 얘기야. 영형태라는 거, 아무것도 안 쓴다는 거. 잔다, 일어나. 영형태라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을 좀 확인해 주시는데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짝대기지 얘들아. 이 짝대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경우니? 그렇지. 2번이지. 왜? 앞에 있는 애가 뭘로 끝났어? 시조가 오로 끝났어. 근데 오로 끝났는데 자음 아니잖아. 오 뭐니? 모음이야. 근데 이가 들어있는 모음은 아니지.
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뭘로 쓴 거야? 이거로 쓴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현대국어에는 가가 있으니까 시조, 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돼? 시조, 이 이러면 이상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얘가 뭐구나?는 알고 있어야 돼. 주격조사구나. 주격조사인데 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오케이? 이 정도는 그냥 드러나. 나중에 그럼 편하다. 자, 경우의 사를 살 왕업의 어르신이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조선이 얼마나 건국이 됐고 뭐 뛰어나고 이런 얘기야. 오케이? 쑥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 장으로 가는데요. 자, 장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써드리도록 할게요. 뭐예요? 조선 왕조의 신성성 그리고 뛰어나다 정당성. 다시 조선 왕조의 신성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파트가. 되시죠? 자, 그러면 125장 마지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주제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어. 천세위해. 자, 해석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천세, 세상 세자는 알 것이고 일천 천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년의 세상 전에 이런 뜻이야. 천년이야, 천년. 천년, 우희 있어요. 우희, 위에란 뜻이에요. 위에. 천년 이전에 이런 뜻이야. 천년 전에, 천년 위에 미리 정하신 한수 북에 누인 개국하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전에 미리 정했대. 뭘 정하냐? 한수 북쪽에, 한강의 북쪽이란 뜻이야. 한양이야, 한양.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 한양이죠. 한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점 찍어놨다는 거야. 천년 전부터 여기를 수도로 하기로 점 찍어놨어. 점 찍어놔서 여기에서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개국, 뭐 한다? 나라를 연다. 그래서 나라를 여시어, 뭐 복이 많은 곳에 나라를 여시어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요. 나라를 건국하시어 정도 일단 해석을 할게요. 자,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건국되는 게 이미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야? 천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유서가 깊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년이 끝없으시니 복때에는 년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복이 끝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 어떻게 읽었냐면 끝없으시니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참조로 얘 세모 아니죠? 얘는 과거에 있었던 현재는 쓰지 않는 의문이에요. 얘는요. 반치음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뭘까요? 잠깐만. 맞아, 할게요. 오작동이었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조선 건국. 그래, 반치음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반치음. 자, 반치음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이제 없어지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끝없으시니. 자, 성신. 이 니으셔도 경천근민하시어 더욱 굳으시리이다라고 했어. 자, 앞에부터 다시 볼게요. 천년 전에 미리 전하신 한양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국가를 세웠는데 거기에 누인 개국하시어 건국해서 복년이 끝없대.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복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신 뛰어난 후손이란 뜻이야. 성은 할 때 그 성 뛰어나다. 성신 뛰어난 후손 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뛰어난 후손이라는 건 누굴 가리키는 거냐? 후대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의 왕. 자, 후대의 왕이 니으셔도 이으셔도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뭘 이으냐? 왕조를 이은다는 거야. 왕업을 이으셔도 경천근민,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근명성실하게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을 위해 노력하시니, 성실하시어 더욱 굳으시리이다. 더욱 굳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미 뛰어난 나라야. 천년 전부터 정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뒤에 있는 뛰어난 후손, 그러니까 후대 왕이 그걸 이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노력해야 돼. 경천근민 해서 뭐 한다?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하 여기서 임금이 누구겠어? 방금 전에 봤었던 뛰어난 왕을 얘기하는 거야. 성신. 임금이시여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아르소서 라고 했습니다. 자, 뭘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가 훈계야. 심지어 왕한테, 이거 신하가 쓴 거란 말이야.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임금이야. 알아야 돼. 후대의 왕아.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낙수의 산행가에서 한압을 믿으니까 라고 했어. 자, 이거는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건데요. 해석만 직접적으로 해보면 낙수는 낚시하는 거야. 낚시하고 산으로 놀러 가서 뭐 한다? 한압을 믿으니까.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야. 자, 믿으시겠습니까? 믿으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 봐봐. 새로운 왕이 앞으로 올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충분히 뛰어나지만 새로운 왕이 제대로 하지 않고 낚시 가고 산 가고 놀러 가고 사냥 가서 할아버지를 믿겠습니까? 라는 뜻이야.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후대 왕한테 있어서 할아버지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그치, 선대왕이죠. 과거의 왕을 믿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잘 해놨으니까 나는 좀 놀아도 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믿으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대 왕한테 뭐 하는 내용도 있다고? 훈계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했지. 교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런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새로운 왕들도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 125장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다시 후대 왕에 대한 권계라고 적을게요. 다시 후대 왕에 대한 권계. 그래요.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의 내용까지 마지막에 이야기하더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장에 이제 유명한 갈래들은 대표적으로 용비어천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요, 여러분들 뒤쪽에 넘겨보시면 사실 하나 더 있긴 해요. 악장이 있는데 신도가, 정도전도 있습니다. 근데요, 상대적으로 용비어천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숙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 여기 있는 파트는 해석본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그거를 참조해서 문제만 푸시고 그렇게까지 비중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숙제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해요. 풀어는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 넘기고요. 자, 뒤에 있는 거 악장 언의 한시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언의 한시 율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잠깐만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언의 율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83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보고 내용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언해라는 게 83쪽에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전문학이죠. 83쪽. 여기서 보시면 언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한문으로만 전해오던 수많은 문헌을 조정해서 직접 관장하여 번역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때 번역한 작품 중 그러니까 시가 해당하는 게 언해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써졌던 한문들을 다 한 글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런 걸 언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런 언해를 하는 건데 뭐 두시 언해라고 하는 번역 시집이 간행이 되었는데 이 당나라 두보의 시는 다분히 유교적, 교훈적, 우국적 정서를 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상 확립을 위한 번역이었다. 하여튼 번역본이구나. 한문을 번역한 시를 우리가 보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쪽에 내용 봤는데 뒤에 다시 가면 뭐라고요? 우리가 언해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두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두보의 시들을 번역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해두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중요한 애들 작품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보의 강촌이 있어요. 해석이 어렵다 뿐이지 내용은 정말 쉬워요. 선생님 보십시오. 자, 갈래 체크해 둘게요. 언해 되어 있고요. 칠언율시라고 되어 있어.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한문이었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배우긴 했어. 조금 되긴 했지만 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시를 무슨 시라고 한다고 했지?
한시라고 한다고 했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기억나? 7어는 몇 글자? 7글자란 뜻이었고 유시는 8줄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애를 번역을 한 거야.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형태는 조금 변화를 했겠죠? 그런 애들이 있고요. 자, 한정적, 서정적. 그러니까 여유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목도 뭐니? 강촌이잖아. 강촌. 딱 강과 촌. 우리가 아는 촌이야. 촌구석 할 때. 자, 그래서 여름날 강촌의 한가로운 전경이야. 여름의 자연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야. 여름에서의 시골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밑에 보면 세상살이에서 벗어나 강촌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족의 뭐 단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볼게요. 자, 그래요. 이런 애들을 보고 겁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겁먹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실제 읽어봅니다. 말간 가람 한 고비 마흘을 안아 흐르나니. 봐봐. 읽으면 그래 좀 감이 와요. 자, 말간 가람 한 고비까지 끊어줄게요. 자, 읽어봐요. 맑은이란 뜻이에요. 맑은. 말간. 선생님 설명 안 할게. 아래 왔잖아. 아까 아나 으로 읽는다라고 해서 선생님 아로 읽은 거예요. 말간. 자, 말간 가람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알아두세요.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유어인데요. 가람은 뭘까? 강이에요. 야, 옛날 강에 한 고비, 하나의 뭐 구비, 그러니까 한 줄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맑은 강에 한 구비가 마을을 안아서 흐르나니. 마을을 안아, 뒤는 해결되겠지? 흐르니 이런 뜻이야. 그러면 상상해야 돼. 뭐 마을이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릴게. 뭐 집들이 이렇게 있겠지? 뭐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게 마을이 어디 안에? 강의 줄기 안에 이렇게 있는 마을이라는 거야. 그치? 주변에 강이 있고 이런 마을이 있다. 근데 이 마을이 안아서 이 물줄기가 마을을 허그해서 흐르고 있으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유심하도다. 긴 여름 이게 진짜 뭐예요? 여름이에요. 아까 전에 계절적인 배경이 여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긴 여름에 강촌, 아까 위치죠? 자연, 촌에 일마다, 하는 일마다 유심하도다. 자, 유심, 깊은 마음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심하다, 한가롭고 정취가 있다. 그런 자연의 모습이야. 한가롭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에서 느끼는 정취야. 한가롭고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에서의 정취. 그래서 강촌마다 하는 일마다 한가롭다, 여유롭다. 그럼 지금부터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 잇 집 우회 접이요 했어. 저리로 가면서 절로 오는 것은 이런 뜻이야. 오는 잇, 오는 것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집 맞아. 하우스. 위해 아까 해석했던 거랑 똑같아. 우휘 있었어? 위에란 뜻이야. 위에 접이요. 접이 제비란 뜻이에요. 제비. 새. 그러니까 자연 속에 논이는 거야. 제비는 날고 있다. 이런 거 보는 거야. 그지? 제비는 날고 있고 서로 친하면서 가깝느니, 서로 가깝느니,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결먹이로다. 결먹이 갈매기란 뜻이에요. 이해돼? 그러면 이거 평화로운 거야. 새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변이 없다는 거야. 그냥 평화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야. 제비가 날고 그 다음에 물 가운데 갈매기가 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해석이 달릴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서로 친하면서 가까운 게 뭐 갈매기끼리 서로 친한 건지 인간이랑 갈매기랑 친한 건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쓸게. 갈매기끼리 친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갈매기와 인간이 친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으로 해석하든 간에 자연의 평화로운 모습이야. 여기까지 지금 이런 네 줄이 있죠. 그 네 줄은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이야기하는 거 플러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연의 경치를 먼저 보여줘. 자, 이런 거를 우리 문학적 영어로 먼저 경치를 얘기한다. 한자로 바꿔봐. 선경이죠. 선경할 때 그 성경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시험에도 들어가는 파트예요. 어떤 시에서 언급이 돼요? 성경 땡땡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땡땡이 뭔지 보자. 먼저 경치 얘기하고 여기서부터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늙은 겨집은 조회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어는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늙은 겨집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계집이란 뜻이야. 참고로 요즘에 계집애가 왜 할 때 그 부정적인 의미지만 과거에는 계집이 그냥 여자예요. 여자면 다 계집이야. 남자면 다 놈이고 이런 식이에요. 자, 계집은 조희를 종이를 그려서 장기판을 만들어. 장기판을 만들거늘. 그러면 이거야. 너희들 얘들아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너네 뭐하니? 오목하지. 그거 비슷해. 옛날에도 종이에다가 장기판 만들어가지고 여자애가 그 늙은 여자가 놀고 있는 거야. 한가롭게. 그래서 젊은 아들은 자 아들이야. 젊은 아들은 바나를 두드려서 고기 낚을 낙살 만드노다. 약간 해석이 되지 않아? 자,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땅땅땅 해가지고 고기 낚을 낙새 그러니까 낚싯바늘을 만드는 거야. 낚싯바늘 똑같으니까 안 쓸게 만드노다 이런 뜻이야. 봐봐.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평화롭고 장기하지. 그리고 고기 낚을 거 만들지. 완전 평화롭죠. 그쵸? 여기에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라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가 있다는 거야. 봐봐. 이게 뭐야? 병원할 때 병자거든요. 질병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지병이 있겠죠. 질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다. 그러니까 난 이런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딱 뭐만 있으면 좋겠다? 약물만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덜 아팠으면 좋겠네? 이 정도의 소박한 정성만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금한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숙을 구하리오. 자, 이 저금한 몸이 별 볼품 없는 이 나의 몸이 이 밖에, 이 다른 거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무엇을 말 그대로 구하리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에서 머물면서 그냥 약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냥 자기가 있는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로운 그냥 여름 강촌의 모습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은 자연 뒤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정서는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해. 나의 정서가 뒤에 나온다. 다시 내 정서가 뒤에 나온다. 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성경 경치 얘기하고 뒤에 자신의 정서 이야기하는 후정이 되겠습니다. 자, 후정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이 시를 요약해 봤을 때 이런 자연에서 머무는 소박한 정서, 욕심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한자성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다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한다. 안분지족 혹은 안빈낙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알아놔야 돼. 이제 익숙해야 돼. 봐봐. 안분지족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별 볼품이 없어도 만족하는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해요. 오케이?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애들이 있다. 오케이? 이 정도로만 볼게요. 강촌. 자, 뒤에 더 넘어가 볼게요. 뒤에는 더 쉽습니다. 한시를 그냥 이야기를 해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한시예요. 번역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오른쪽 봐봐. 이렇게 생긴 한시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현대인들 버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야. 자, 볼게요. 여기도 작품 하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탐진초녀입니다. 얘는 좀 자주 나오거든요. 볼게요. 갈래, 한시, 칠언절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칠언 7글자, 절구 4줄짜리란 뜻이에요. 칠언절구 있어. 자, 그 다음에 성격, 현실 비판적이고 사실적이다. 주제 체크할게요. 관리들의 수탈을 고발하고 있어. 봐봐. 욕하는 거야. 이거는 비판하는 거야.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볼게요. 탐지는 위치야. 전라남도 광진의 옛 이름으로 작가가 귀양살이를 하던 곳이다 라고 했어. 그치? 귀양살이를 하던 곳이야. 이 사람의 고향에서 촌요, 자,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뭐하고 있다? 체크할게요.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시 어렵지 않아요?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자, 무명이라는 거는 무명 가수 말고 이거는 무명실 할 때 그런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짜낸 실이 눈결같이 하얗게 예뻐. 엄청 퀄리티가 좋아 이런 얘기야. 이렇게 질이 좋은데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질 좋은 거를 짜내는 건 간해수공업이란 말이야. 누가 열심히 일한 거니?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거지. 그치? 봐봐요. 이거는 백성의 노고야. 노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백성들이 짜잔 만들었다. 무명실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이랬어. 자, 몰라도 뺏어간다는 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자, 둘 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신하들인데요. 이 신하가 조금 더 높은 신하고 그 아래에 있는 신하가 황두야. 그러니까 야, 우리 신하 줘야 돼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탐관 오리죠. 그렇죠? 탐관 오리들이 뺏어간다는 거야. 열심히 백성들이 농사 짓고 뭐 가래수고 해봤자 다 누구한테 들어간다? 누구한테 들어가? 탐관 오리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야. 수탈을 하는 거야. 수탈. 그래서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근데 심지어 그냥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 명부가 있을 거 아니야. 김개똥, 김말똥 해가지고 누구 얼만큼이라고 하는 명부가 있는데 그 세금 명부에도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누전은? 없다는 거야. 그 세금 명부에 없는데도 야 너도 내 그냥 너도 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성화같이 급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대놓고 비판하고 있지 완전. 그래서 3월 중순 세국선이 서울로 떠나간다고. 왜 이렇게 그러면 안 내도 될 사람까지 독촉을 하면서 급하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걸까? 3월 중순에 얼마 안 남았나 봐. 3월 중순 세곡선이라고 했어. 세금 곡식, 선, 대선자야. 선박할 때 선이야. 그러니까 세금, 곡식을 실은 배가 이런 뜻이가 되는 거야. 세금, 곡식을 옛날에 세금으로 냈으니까 세금, 곡식을 실은 배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배가 어디로 떠나? 서울로 떠난다고. 서울이 뭐야? 한양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지금 신하들한테 줄 돈을 실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배가 떠나니까 빨리 내놔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촉하는 누구에 대해서? 이런 탐관 오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야. 어렵지 않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좀 더 볼게요. 성화같이 급하구나. 그 이유가 뒤에 나왔어. 자, 위치가 바뀌었다. 무슨 법이지? 도치법이지. 그치? 도치법. 나 1대1 수업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 그치? 도치법.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우리 외웠을 수도 있는데 가렴, 좀 어렵나? 자,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관리가, 간악한 관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뭐라고 해?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가렴주구. 이해되세요? 이 정도는 외워두셔라. 외워두셔라. 서준아. 가렴주구라고 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습수요는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되시고, 자, 뒤에도 뭐 한시들 나와 있어. 근데 얘네들은 정말 한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라서 저는 언급하지 않고요. 대신에 뭐 하냐, 이 한시들도 제가 풀이 관련해서 프린트를 더 드릴게요. 걔를 참조해가지고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악장이랑 한시들 조금 더 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들에 대해서 할 건데 개강까지만 할게요. 우리 다시 앞으로 옵니다. 가로 프린트 있어요. 저 몇 번 설명하긴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조선 전기에 아까 우리 앞에 안 쓴 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자, 조선 전기 파트의 첫 번째는 넘어가고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2번. 자,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까지도 창작되는 갈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갈래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어차피 안 들어가는 학교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정 가서 나오죠? 알아놔야 되는 게 있어. 자,
뭐가 성행을 했을까? 이때는 시조입니다. 자, 시조예요? 중요해요? 가장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조입니다. 자, 시조는요. 창작 활발하게 됩니다. 언제? 이 조선 때 와서. 자, 창작 활발 단계인데요. 자, 제가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다시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쓴 작자하고 주제를 먼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시조하면 머릿속에 어떤 형태가 떠올라야 되냐면 선생님 보세요. 시조는요. 특징이 원래는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 둘, 세 줄. 이렇게 끝이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시조하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3줄, 3연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시조야. 근데 이 시조가 작자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제도 있고요. 종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부터 우리는 먼저 써볼게요. 봐봐. 이 시조의 3개의 줄을 정말 이 형식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첫 번째 시조가 있어. 가장 형식을 잘 지키는 시조를 뭐라고 하냐면 쓸게요.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 이름 외워야 돼요. 평시조예요. 자, 이거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 지금 당장 들어야 돼, 지금. 평시조입니다. 자, 평시조고요. 작가랑 주제 같이 외우자라고 했어. 생각을 해봐. 어떤 문학이든 얘들아,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창작을 해? 시간 많은 사람. 시간 많고 여유로운 사람. 시간 많고 여유로운 사람 누구야, 서준아? 조선에서? 누구야? 선비야, 백성이야? 선비겠지. 백성은 이제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자, 선비가 좀 여유롭습니다. 선비는 이제 공부에 좀 치중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걱정할 건 없거든요. 근데 그 공부 중에 하나가 문학인 거예요. 자, 보세요. 평시조를 쓰는 작가. 자, 이어져 있어. 정해져 있어. 누가 쓴다? 선비를 좀 어려운 말로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가 쓰게 되어 있죠. 되시죠? 자, 이런 사대부가 적게 되는 거고요. 사대부는 어떤 주제를 그럼 시로 썼을까? 당연한 내용이야. 자, 사대부 유교야, 지금 조선이야. 유교적인 사상이 중요하겠지. 근데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신하로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니? 왕을 섬기는 거지.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유교적인 충성스러움과 의리라고 해서 유교적 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교적 충의.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눈치를 챘겠지만 이 선비들이 좋아하는 거, 자, 여유롭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거는 가은아 뭐가 있을까?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거, 선비들이 좋아하는 거, 속세야 자연이야? 자연이지, 그치?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 친화적 내용. 같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작자랑 같이 외우라는 거예요. 이어주셔야 돼. 자, 유교적 충의, 자연 친화의 내용이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되시나요?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자, 작자층에 남자예요. 사대부면 대부분.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대부에 접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누구죠? 기녀, 기생, 그쵸? 자, 기생이 있습니다. 그죠? 기녀하고 뭐 기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기녀하고 기생은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몸 파는 사람, 술 파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과거에 이 정도의 시를 쓸 수 있는 기녀, 기생이면 사대부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과 지식이 있으면 센스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썼을까? 사대부랑 티키타카, 시 지으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평시조를 썼어요. 이 사람들도. 이해돼? 이 사람들도 평시조를 썼어. 다만 주제는 다르겠지. 선비랑 말 그대로 노는 거잖아. 그런 과정이니까 뭐에 대해서 많이 쓰느냐? 임에 대한 사랑하고 뭐도 있을까? 이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나는 사람이 사실상 기녀들은 기방에서 선비들을 만나잖아. 사대부들을 만나는데 사대부들은 기방에 뭐 하러 오는 거라고 했어? 놀러 오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하니 국가 일이 중요하니? 국가 일이 중요해. 그러니까 임금의 명을 받아서 얘가 갑자기 원래 뭐 전라도에 있다가 너 이제 한양 가 해가지고 한양으로 가면 그 순간에 누구랑 헤어지는 거야? 기녀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 헤어지는 거야. 거기에서 사랑하고 이별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대부 썼죠. 기생, 기녀 썼죠. 자, 이제 남은 사람 우리잖아.
우리 남았잖아. 백성이죠. 평민들이 썼다. 자, 평민들이 쓸 수밖에 없는데 평민들이 어떤 내용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평민들은 무슨 내용 쓰겠어? 삶이 힘들다라는 거지. 삶의 고통이야. 삶의 애환이라고 적어볼게요. 삶의 애환의 내용에 대해서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삶의 고통. 혹은 뭐 주제는 자유로워요. 사랑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생활상 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평민들이 쓰는 게 평시조겠어? 평민들은 형식을 지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이 좀 파괴된 걸 씁니다. 뭘 쓴다고요?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사설시조는 뭐가 길어진 거냐? 이따 할 거예요. 어떤 형식인지. 중장이 길어진, 클 때자, 중장이 길어진 형식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중간 형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시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중에서 형식을 가장 잘 지키는 거 뭐라고요? 평시조죠. 그쵸? 자, 평시조입니다. 평시조의 특징을 사실상 우리는 시조의 특징으로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별표한다. 나 중요하다고 했다. 특징 중요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시조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세 개의 장이라고 했어. 자, 이 세 개의 장을, 세 개의 연을 우리가 3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3장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첫 번째 오는 처음에를 뭐라고 할까요? 처음 초자 써서 초장. 가운데 오는 거 중장, 끝에 오는 거 종장. 그렇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구라고 했지? 3장, 6구. 6구가 뭔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그리고 글자 수 45자. 3장, 6구, 45자 내외인데 이거를 6구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몇 음보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 기억해봐. 고려가요는 몇 음보라고 했을까? 고려시대. 3이야 4야? 3이야 4야? 고려. 고려는 3이야 얘들아. 헷갈리지 마. 고려가 3이고 조선이 4야. 조선이 4야. 선생님 보세요. 자, 그럼 이 조선이 4라는 거는 음보가 뭐냐?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끊어지는 덩어리들을 우리가 음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야. 상하 보면 하나, 둘, 셋, 슬래시가 3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됐지? 이런 사음보가 있는데 봐봐. 이 사음보가 6구랑 관련이 있다. 이때 6구는 뭐가 6구냐? 이음보를 하나의 구로 칩니다. 이해되세요? 이음보를 하나의 구로 쳐. 선생님 봐야지. 자, 그럼 이음보가 하나의 구야. 그러면 한 줄, 첫 번째 줄, 한 줄에 얘가 하나의 구면 승혜야 몇 구야? 한 줄에? 이음보가 하나의 구고 사음보가 하나의 연에 있는 거면 한 첫 번째 구절에 몇 구로 되어 있어? 생각해보세요. 이음보가 하나의 구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음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 그럼 뭐야? 두 구지. 두 구예요. 이해되시죠? 하나하나에서 두 구예요. 근데 세 줄이잖아. 2 곱하기 3, 6이죠. 그래서 6구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 종장에 첫 음보가 있어요. 보십시오. 종장의 끝에 오는 첫 번째 음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파트가 몇 글자? 3글자. 3음절을 우리가 3글자라고 하는 거야. 자, 3음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 오케이? 되시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지금 저 시조 개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 이 시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고려 말 혹은 조선 초의 작품들을 할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그 작품부터는 2교시 하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 잠깐 쉬는데 잠깐만요. 정규 수업 때 원래는 이제 고등부 수업이 없으면 원장 선생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2교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뒤에 시조 파트부터 해주시겠죠? 우리는 잠깐 쉬는데요. 선생님이 책상 위에 뭐 놔둘 거냐면 2가지 놔둘 거예요. 프린트 하나, 아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갔던 애들 해설 준다라고 했었죠. 그 프린트 하나랑 제가 문법
진도 미리 나갔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정규 수업 숙제랑 조금 양이 많아도 더불어서 문법 숙제도 매주 같이 드릴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숙제 2개입니다. 그거 책상에 놔둘 테니까 이따가 챙겨 가시고요.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어떤 파트 숙제인지 제가 단톡방에 다시 공지할게요. 일단 지금은 쉽니다. 저는 책상 위에 프린트 놔둘게요. 지금 몇 시야? 45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